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늦게나마 밝게 해서 속을 뻔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보도 그 내용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김정주 씨 2017년도 8월 30일 날 본인의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재임 기간 중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예를 들어서부터 환경부로부터 업무가 배제된다든지,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노조로부터 말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폭력, 인간적인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의 고소고발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퇴직한 지금까지도 약물 복용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내용 제가 바로 이것이 왜 블랙리스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기만 채우면은 블랙리스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향에 따라서 차별받고 퇴직을 강요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중단시켜 주십시오. 의원님, 저는 정상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하십시오. 시간 계속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빼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정주라는 사람을 전혀 디펜스할 의도도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지한 사항은 바로 유튜브에 나오는 김문수 TV, 직접 이분이 나오셔서 20분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임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퇴직을 강요하면서 무슨 일을 이 정부가 했는가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적 성향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11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그걸 한번 보시고 존경하는 박 의원님 제 말씀 안 하시잖아요. 따로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사례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분이 나와는 육성 녹음이 그대로 압축돼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그 문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네, 박범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만희 의원님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어울리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그 김정주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만희 의원님이 거기 김문수 TV에도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것을 믿고 오늘 그냥 검증 없이 한 뭐 그런 정도의 뭐 어떤 가벼운 그런 과실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김정주란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저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직 기간 중에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쫓겨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제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신재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석님, 실장님. 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대. 첫째는 이게 올 1월 달에 이 공문이 기재부에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문을 속히 저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 이 KTNG의 경영 방만, 경영 문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담배사업법상. 그 근거를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간기업인, 오래전에 민간기업화된 이 KTNG에 관련해서 담배사업법상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 트리작티라는 담배 회사를 무려 1,534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2015년도와 16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금감원이 이 조사를 했고요.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지금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당 정재호 의원님이 올해가 아닌 이 공문 작성 전입니다. 작년 10월에 이 KTNG가 이 트리작티 이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매우 높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폭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세 가지를 수사 상황, 지휘 감독 그리고 공문 이 세 가지를 속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네. 박주민 의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김정주라는 분의 발언을 지금 스크립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요. 방금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임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부 일했던 이 공공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곽상도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네.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뺐습니다. 네.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좀 마이크 좀 예. 그 청와대 특감반원들에 대한 그 신분증 사본과 임용한 근거 서류 그 임용 그 할 때 뭐 아마 발령 같은 거 이런 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이동 의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웬만하면 의사진행 발언 안 하고 이것을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을 좀 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지금 수십 차례의 의사진행 발언 중에 과연 진짜로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아침 10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한숨배가 돌지밖에 못했습니다. 네. 저는 위원장님께서 엄하게 회의 진행을 좀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좀 내용을 좀 채워주시고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자 윤소아 의원님 하시고 강효상 의원님 두 분 다 자료 제출 요청이죠? 네. 아니요, 의사진행 윤소아.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유이동 의원님 의견 거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빨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다음은 강효상 의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아까 조국 수석님께서 그 유재수 건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했느냐 하니까 청와대 내규에서 금융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외부에서 알고 있는 이런 그 친인척 관계 민정비서관 역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와대 내규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내규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그걸 알아야 업무 분담표 예, 제출해 분담표를 드리겠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네. 예. 네. 자, 이제 주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출신 김도읍 의원 질의하십시오. 블랙리스트 관련해 갖고 조국 수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요, 임기가 끝났다, 남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자리 300 몇십 개의 자리의 수요는 대통령이에요. 코드 인사, 농공 행상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수요를 확인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청와대의 업무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각 부처의 기조실장이나 차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 또 아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황만 파악한 거다. 아니에요. 김정주 사례도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 이야기할게요. 한국환경공단에 한 분은 나갈 때 나간다. 그렇지만 절차는 지키자라고 하니까 반발로 적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환경부 당시 차관 노조 합체해가지고 이분의 업무 추진비를 파고드는 거예요. 예? 이런 피해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예? 이걸 보면 알아요. 자, 이거 보세요. 환경공단 지금 노조에서 예? 올해 9월 5일 날 어디에서 집회합니까? 경영진 임명촉구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환경부 장관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걸 증명하는 게요. 수요는 대통령에 있고 청와대 비서실에 있고 예? 공급원은 밑에서 알아서 해준 거예요. 이게 블랙리스트예요. 단정적으로 아까 뭐 비서실장님 뭐 몇 프로가 임기가 연장되고 재임명되고 맞아요. 그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자, 우리 조국 수석님은 무능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법무부에서 결국 자료 안 와요. 안 주네요.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관련해 갖고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 답변은 왔는데 우윤건 관련해서 1,000만 원도 수사가 안 됐고 1억도 수사가 안 됐어요. 자, 제가 판결문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조모 변호사가 우윤건 대사하고 특수관계예요.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하고 세 사람이 조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만나서 지금 다음 넘겨봐요. 그 앞에 한번 넘겨. 우윤건 의원 대사 이야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부탁하자고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조금 전에 그게 공소사실이고 이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 다음. 우윤건을 만났는데 당시 우윤건 의원이 자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니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활용하면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도와주겠다 취지 이야기하겠다. 이게 판결문의 인정사실이에요. 예? 주장이 아니고 인정사실이에요. 서영교 의원 조용해요. 이것만 봐도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으로 가봅시다. 우리 조국 수석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아까 어느 의원 질의에 범죄 혐의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이게 어기구 의원 질의 때 한 거예요. 예? 저런 게 발견됐는데 저걸 수사기관에 의뢰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저거는 누가 봐도요. 우윤건 대사가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사기죄의 공범이에요. 판결문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걸 묻어둔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안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일 앞에 아까 이 표. 네? 자, 이렇게 봐주기 친문은 봐주고 비문은 죽인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왜 이래 되느냐? 이 표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
표를 보면 아는 게요. 우영건 법사위원장 있을 때 그 당시 수사기획관이 전문위원으로 와 있었어요. 네? 합수단장이 동기예요. 자, 우영건 대사가, 예? 우영건 대사가 이 조 변호사가 우영건 대사를 얼먹이면서 혼자 이걸 갖고 1억을 받아 챙긴 거예요. 우영건 대사가 상당히 창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조 변호사 변호인이 누군지 알아요? 네? 이 조 변호사 변호인이 서모 변호사인데 우영건 변호사 광양 국회의원을 할 때 2010년도에 우영건 변호사가 온천을 줘가지고 광양시장으로 출마한 분이에요. 지금 그 우대사의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어요. 우영건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돈 1억 받았다고 한 게 공소 사실하고 환경부 범죄 사실하고 인정 사실로 나와 있는데 기자실에 가서 하세요. 그 사람을 변론을 자기 최측근이 자기가 공천 줬던 사람을 변호인으로 시켜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입달났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 수사 마무리 이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실명이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걸 묻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기 위인데요. 답 드릴까요? 네, 이 문제는요. 정말 참 제가 답변을 소상히 해보십시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고 언제 정리가 됐는지를 이건 대단히 국민들한테 이게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나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수석께서 정확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우윤근 조용도 변호사와 우윤근 당시 대표와의 관계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고 양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1억 전달이 되었다라는 김창경의 주장 수많은 증인과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당시 검찰이 우윤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건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불기소란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제 말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기소가 안 됐다는 의미지 법률적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단어를 혐의가 이런 상태에서 우윤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시 검찰이 이상한 거죠. 네. 그런데 그거는 당이 그러니까 네. 강제 수사권이 있고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검찰이 우윤근 이름이 나온 게 분명한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동우 위원님 그만하시죠. 네?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우 위원님 저희가 구입한 게 그만하시죠. 아니라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는요 너무합니다. 예? 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대 사건으로 검찰이 거의 7년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면 저 재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2011년에. 네? 이거 보십시오. 지금 1억을 받았다는 조모 변호사가 언제 받았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말요, 아무리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한 인간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자, 너무요. 아니 지금 아까 그 재판 결과를 한 것은 이게 제가 알기로 12년에인가 13년에 끝난 거죠. 이거는요 좀 밝혀야 돼요.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 1년 조 변호사 그 돈 받았다 그래서 실형 받은 게 몇 년에 끝났어요? 2015년에 끝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2015년. 그럼 2015년에 재판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좀 너무하십니다. 네, 자, 그거는요 너무하십니다, 솔직히. 네, 다 아실만하면서. 네, 자, 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자, 너무, 네. 이거는 오늘부터 계속 그 몇 번 답변을 했으니까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바꾸셨어요? 네. 그러면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순서를 정말 좀 살벌하네요, 정말. 바꿔주신 우리 이철희 의원님께 이게 감사의 정치가 말씀을 뭔지는 전해드립니다. 지금 75m 굴뚝 상공에 노동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포 가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연 이렇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말씀을 남기면서 마지막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대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에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기부 장관을 수차례 독대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예. 네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김태우가 장관 그 비서실장에 관련된 비리 첩보 감찰 내용을 가지고 장관과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아니 필요하면 해당 부처 감사 담당관들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민주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네. 두 분 사이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그 부처 관련해서 장관님께 제가 친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 친전을 당시 김태우 행정요원에게 줘서 전달하라고 한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예. 나머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청와대로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제 김관영 위원님께서도 시작하셨는데 청와대 정부 말씀 들으셨죠? 예. 청와대 정부람 함은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청와대로 과도한 권력이 집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예요.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 비수사관의 일탈과 가짜뉴스,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만나서 지난 한 달간 국가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청와대 인사 채용, 관리 감독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고, 더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실의 수사관만 되어도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과거에 이런 관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현안 보고서에서 그 쇄신 방안 등을 이렇게 제출하셨던데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공무원 직무 감찰은 감사원에 하라 합시다.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에 권한을 주고,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설치하는 핵심적 계기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지금 되셨습니까? 첫째, 공수처 도입 문제는
지금 뭐 여론조사로 보게 되면 국민들이 한 80%가 계속 지지하는 것은 사안입니다. 뭐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임 실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청와대 내부의 고위공직자가 단순한 감찰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게 됩니다. 그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늘 보니까 이사님 뭐 숙빈 강정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것을 오히려 새로운 우리의 혁신의 계기, 정말 문재인 정부가 대선 초심에 그것을 올바로 다시 한번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 하여튼 송구 영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려면 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우리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권력이 청와대로 너무 집중되지 않았나는 구조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제도를 조금 개선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이 김태우 전 감찰반원은 본인의 특성도 큰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고 또 이 감찰 업무를 하면서 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떤 정보를 쥐어야 그것이 무기가 되는지 또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참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저희들로서 좀 일찍 걸러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가 다른 특감반원들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 사찰을 함부로 일삼던 좀 권력 정치의 폐습이 만들어낸 일종의 좀 비뚤어진 인격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 을 출신 유이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그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든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운영위의 구성의 성격을 본다면 운영위는 국회 얼굴과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보나 12월 31일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보나 오늘 회의의 내용은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유감의 뜻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님,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문건 초안은 청와대 정식 문건이 아니다. 이게 청와대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첩보 수준은 문건 그러니까 예 아니오만 하시죠. 예? 그렇다면 언제부터 또 누구의 결재를 득한 다음부터가 청와대의 공식 문서가 되는 겁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데스크에서 걸르고 감찰반장이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직급을 결재를 받아야 이게 공식 문서가 되는 비서관에게 보고되면 그러면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마 제가 그러니까 규정도 없이 민정수석으로 하면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련 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식 문서라 하면 어떤 게 공식 문서냐? 대통령 결재가 있어야 공식 문서입니까? 비서관의 담당 문제 비서관의 공식 결재가 있고 그 결재에 따라서 그 문서가 등재될 때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청와대의 문서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김태우 작성 문건은 첩보 초안이라서 대부분 보고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랑 관계없이 김태우 개인의 일이다. 김태우가 작성한 민간인 부분도 대부분 중단 지시 또는 엄중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없는 김태우의 개인 일탈이다. 김태우 2천 목록에 특감 반장의 사인이 있지만 특별 승진을 위해 사용할 테니 제발 사인해달라고 해서 김태우가 사정을 해서 특감 반장이 사인을 해줬다. 그러니 우리랑 관계없는 일이다. 특감 반장은 비서관급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김태우는 여권 실세 비리 첩보 때문이 아니라 개인 비리 때문에 원대 복귀가 된 것이다. 이런 게 지금 일관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청와대 주장은 일관되게 김태우는 개인의 일탈이지 뭐 우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뭐 이게 국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뭐 비행위자다, 불순물의 그 뭐 일탈이다, 뭐 다 좋은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김태우 개인 일탈이다 그러고 끝나고 집에 가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발표했고 또 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질책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김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임용이 될 수 있었었나.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그 문제의 인사가 1년이 넘도록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었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무시로 만나고 장관을 만나자 그러면 장관이 무서워서 공포감에 밥도 사고 이런 관계가 됐나. 청와대하고 부처의 장관하고 메신저가 6급 수사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청와대는 그냥 개인 일탈입니다 라고만 하고 이거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관영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또 김 수사관의 출입처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였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게 됐다. 이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이야기예요.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비서관이 사인을 해야 청와대의 공식 문서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이 사인을 하는 비서관은 특감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무슨 일을 벌이는지에 대한 관심과 이 제도적으로 틀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는 문제인식이 없는 거예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박형철 비서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언론 보도에 난 박 비서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김태우 행정요원의 부처 출입 부처를 몰랐다라고 보도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가 이동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랐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박 비서관이 그걸 몰랐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먼저 대신해서 해명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비서관이 그 밑에 그 수사관이 하는 것을 정확히 몰랐든 뭐 어설프게 몰랐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점은 제가 대신해서 그 정확히 발언하지 못한 점.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과정에서 약간의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면 장관을 특감 반원이 무시로 만난다. 매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김태우 행정요원 외에 그렇게 만난 경우는 저는 찾아보지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행정요원 경우 아까 임종석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임용 배경이나 1년 이상 근무한 배경은 제가 오전 오후에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이런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새로 이제 공직 감찰반이 새로 만들어지고 반장도 새로 임명되었고 새로 반원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사전 사후 내부 점검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책임지고 그 점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철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 운영위를 지켜보면서 들은 소회가 저한테도 있는데요. 영화 사도에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영모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조국 수석은 어떤 분들이나 어떤 세력에는 존재 자체가 영모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소회를 제가 느꼈습니다. 자,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이 비리 이 경제인과 비위 이 공무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정치적 비토 세력, 이 3자 유착해서 일으킨 3비 커넥션을 통한 적폐 세력의 반격이다, 이렇게 제가 오전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 김태우 개인의 비위 사건으로 한정해서 보지 않으시기를 제가 주문드립니다. 그보다 훨씬 큰 사건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을 짚고 있는 사안이다고 저는 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3비 커넥션의 실체가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두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폰서 기업인입니다. 이분이 김태우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이든 향응이든 어떤 걸 줬는지를 밝혀내야 될 것이고, 이분이 과거 로비를 일으켜서 유죄 판결 받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계, 정계, 대체로 이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비춰볼 때는 관계나 정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체도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지난 정부 특감반에게 어떻게 로비했는지는 저는 유심히 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김태우가 대검 감찰 활동 시작 직후에 첫 번째 언론 폭로를 하기 전까지 2주간의 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동안 뭘 했는지, 어떤 구명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누구가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비 이 커넥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사건이 99년에 있었던 온노비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온노비 사건이 99년 5월에 있었는데요. 비리 기업인의 부인, 누군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부인이 구명을 시도하기 위해서 언론에 투서를 날립니다. 이 투서 때문에 시작된 사건이 장장 7개월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99년 5월이면 와이스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나라 살림 거들내서 IMF 초래한 거 아닙니까? 그 IMF 초래한 국난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던 큰 흐름이 이 사건을 계기로 막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7개월 만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63%에서 46%로 급전직하 떨어집니다. 이처럼 온노비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건은 무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비리를 숨기기 위한 무고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청와대의 대응이나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지 감성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태의 본질을 짚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온노비 사건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죠? 밝혀진 거라고는 앙드레 김의 본명이 뭔지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무죄 났습니다. 유죄 받은 거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유죄지 로비에 관련해서는 다 무죄 났습니다. 그야말로 별거 아닌 것들이 정권을 무너뜨린 저는 사례라고 봅니다.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감정적 대응하지 마시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차분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적폐나 구체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국 수석이 이 세 가지 대역죄를 범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를 사하는 길은요 결백하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성공시키는 거고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폼 잡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3비 커넥션 정치 공세, 적폐의 반격이 왜 이루어지느냐, 이유가 뭐냐, 국정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에너지 낭비하고 전열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 길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본질이 그거라면 개혁을 성공하는.
네, 짧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약속했지 않습니까? 1930.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운영위 관련 소식 보고 오셨습니다. 생중계로 전해드린 운영위 소식 보고 오셨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만 민생 법안들이 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피고발인 신분인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가 원활히 잘 운영되기 위해 청와대가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특별감찰반 논란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청와대 비서실 조기 개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편 시기는 애초 총선을 1년가량 앞둔 내년 5월이 거론돼 왔지만 설 연휴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대상자로는 10여 명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KTNG 사장 교체와 4조 원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 압박은 없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이 해당한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상 KTNG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도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 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의 최저임금 기준 시간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월 209시간으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급 주휴 시간 35시간이 포함됐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새해를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휴일인 주휴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 시간에 포함한 건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정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관행으로 주휴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해온 현실도 고려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 달 실제 근로시간 174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 시간이 됩니다. 새해 시급 최저임금이 8,350원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월급을 받는 노동자에게 8,350원에 209시간을 곱한 174만 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을 지키게 됩니다.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으로 바꾸는 등 임금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대기업 노동자는 2달마다 받는 상여금 960만 원을 매달 받으면 최저임금에 기본급 160만 원과 상여금 80만 원이 포함돼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금 체계를 바꾸려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을 고쳐야 하는데 노조의 반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처벌 유예는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장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유가 급등락과 글로벌 경기 악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까지 겹치면서 수출 전선에는 먹구름이 끼기도 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국 경제를 홍선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듯했던 우리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다툼에 휘말리면서 다시 한번 경랑에 휩싸였습니다. 연초부터 감돌던 전운이 최근 90일 휴전으로 잠시 멈췄지만 한국 경제는 1년 내내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입게 될 피해를 걱정하느라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빚어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공포감은 국내 증시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견고한 흐름을 보이던 우리 증시가 22개월 만에 맥없이 2,000선을 내주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경기 악화보다도 시장에 떠도는 불안감이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증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년에도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아니고 중국의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결국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지속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널뛰기를 한 국제유가는 불안한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한 요인입니다. 연초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80달러를 돌파하더니 이제는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인 4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안정한 유가와 투자 심리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이는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제조업 경기에 실적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국내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6곳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실적 악화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내년 수출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는 점으로 우리 경제가 이미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그다음에 그 신흥 경제, 특히 중국과의 어떤 중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기에 바빴고 서민들은 멀어져가는 내 집 마련 꿈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단했던 2018년의 세밑, 여전히 어두운 전망이 앞을 가리고 있지만 경제계는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내년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올해는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비롯해 묵직한 역사적인 판결이 많았던 해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2018년 주목할 만한 판결을 신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례로 법정에 선 2명의 전직 대통령. 사법부는 중형으로 엄히 책임을 물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최순실 씨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약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고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습니다. 이후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도 실형이 추가되며 총 형량이 33년까지 늘었습니다. 국정원 자금 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 원의 추징,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생중계로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유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차분히 설명한 뒤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항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전망입니다. 두 명의 국가 원수에 대한 단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왔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지만 양승태 사법부의 개입으로 재판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라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도 컸습니다. 같이 너희 이렇게 살아서까지 참고 돌아가셨더라면 마음이 안 아픈데 이렇게 돌아가신다 혼자 없게 내가 눈물이 슬프고 싸우네요. 종교적, 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도 14년 논란 끝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급심에서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지만 대체복무제 마련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인 미투 운동 속에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잇따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2018년 올해 마지막 날 10년 만에 첫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09년 정리해고됐던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짧고 굵게 궁금한 점 물어보는 퀵터뷰. 오늘은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 자동차 지부장 연결해서 오늘 출근길 분위기와 앞으로의 계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덕준입니다. 네, 먼저 국회 상황 때문에 당초 약속했던 시간보다 인터뷰가 좀 지연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네. 오늘 해고됐던 동료분들이 지부장님은 이제 내년에 출근하실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오늘 예. 아침 출근길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오늘 아침 어둠이 채 가시기 전부터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연대했던 분들 또 수많은 언론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정문 앞에 좀 모였고요. 모이신 분들마다 모든 분들이 표정이 좀 밝아 보여서 다른 어느 때보다 좀 행복해 보였고요. 분위기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저희 YTN 예. 카메라도 오늘 현장에 갔습니다만은 좀 더 좀 현장감 있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지부장님 연결했습니다. 그 지부장님 포함해서 오늘 다 복직하신 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 이제 복직 대기자가 119명이었는데요. 예. 2018년 오늘 그에 이제 60% 71명이 복직하고 2019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48명이 내년 상반기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 예. 그 화면 보니까 운동화도 직접 김정우 전 지부장님한테 신겨 주시기도 하던데 네. 운동화가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하여튼 71명에게 다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41일간 좀 단식했던 김정우 전 지부장을 대신해서 좀 새로운 시작, 또 힘찬 출발을 좀 하시라는 의미로 좀 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지부장님도 받으셨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남은 과제들을 좀 잘 차분하게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았습니다. 네, 남은 과제들을 좀 운동화 신고 더 해결하라. 사실 오늘 네. 뉴스 보신 일반 시청자분들은 쌍용차 문제 오늘로 다 해결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복직이 그렇습니다. 아마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네. 과제가 남아 있는 건가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복직과 좀 별개로 아직 2009년도 그 파업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예. 아직 저희에게 20억의 손배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요. 예. 이 문제 또한 저희들이 철회가 좀 시급하고 또 최근에 이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혀진 바처럼 2009년도에 대한 경찰 특공대 살인 진압,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 문제 그리고 대법원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했다는 그런 진실 등을 저희가 내년 2019년도에 차분하게 저희들이 규명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좀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그럼 노동자들한테 그 배상 책임을 묻는 거죠? 국가가 당시에 이제 국가가? 네, 그렇습니다. 당시 국가가 이제 저희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처했던 손배 가압인데요. 이게 네. 전 세계 좀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사 문제 갈등에 정부가 참여해서 중재를 해서 해결의 국면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생존권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는 정말 가혹하고요. 예. 이것이 저희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정말 20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또한 큰 문제죠. 네, 일단 그럼 지금 현재에서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가 이 손해배상 청구를 좀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어쨌든 노사가 대승적 예. 차원의 이 문제 해결했던 것처럼 또 최근에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의 보고서로 보면 사실 2009년도에 경찰의 진압이 무례했고 가인 진압이었고 그거로 인한 손배 가압류는 철회돼야 된다는 권고와 촉구안이 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이 문제 또한 좀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요구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간의 과정, 10년이라는 세월, 앞서 보니까 초등학생 자녀가 대학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간의 네.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뽑아주시고 또 가장 고마웠던 연대의 힘은 언제였는지 또 함께 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장 저기했던 건 지난 그 투쟁 과정에서 떠나갔던 동료와 가족들의 죽음이죠. 오늘 저희가 섰던 정문에서 노제도 상당히 많이 좀 했고 그 순간순간이 가장 힘들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2014년도 저희들 정리해고 재판이 네.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고 그 해 11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부장으로서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두 가지 사항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가장 기억에 남는 많은 단체분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마음을 모아주셨고 해고의 아픔을
고스란히 본인의 아픔을 가지고 해줬던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출근길 보니까 현재 노동 현장에서 싸우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또 안타까운 마음도 전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내년 또 상반기까지 또 순차적으로 복직하신다고 하니까 그 과정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득중 지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먼저 만나보셨는데 김연아 선수가 은퇴한 은반 위에 이른바 김연아 키즈들이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인공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건 이문수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피겨 국가대표 이문수입니다. 네, 국가대표 이문수입니다. 뉴스 스튜디오는 처음이세요, 혹시? 한 번 경험해봤어요. 네, 떨리진 않으시고요. 조금 네. 떨려요. 네, 오늘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연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계속 훈련한다고 들었어요. 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있는 거죠? 네, 우선은 랭킹 선수권이 끝났는데요. 랭킹 선수권에서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아직 종합 선수권까지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다시 종합 선수권 준비하고 있어요. 랭킹 선수권이라는 건 어떤 대회죠? 네, 좀 설명해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4대6 선수권을 결정하는 대회인데요. 종합 선수권은 이제 세계 선수권을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해요. 1차전에서 어쨌든 1등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쳤는데 2차전에 또 임하는 자세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각오가 남다른 편인가요? 우선은 1차 선발전을 잘 마무리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4대6 선수권 티켓을 따냈고 종합 선수권에서는 이제 세계 선수권 티켓을 따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별개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마음가짐은 비슷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올해 같은 경우 2018년도 이문수 선수에겐 참 특별한 한 해일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요? 올해는? 우선은 제가 시니어 선수로서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랑프리 5차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첫 데뷔였는데 동메달을 또 획득을 했습니다. 기분이 어떻던가요? 우선은 이제 시니어 경기를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행복했어요. 어떤 게 힘들었던 거죠? 네. 이제 준비를 하면서 잘 안 됐을 때도 있고, 또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서 오는 힘들었던 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사실 굉장히 힘든 종목이기도 하고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돼주는 사람이 특별히 있나요? 버팀목이라고 할까요? 엄마 아빠가 제일 많이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전 인터뷰 보니까 김연우 선수에 비하면 기량이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왜 어떻게 8%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번 시즌에 열심히 연습을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연아 언니가 그동안에 많이 이뤄놓으신 거에 비하면 정말 아주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첫 단계 정도인 거죠? 네, 그래서 8%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앞서 시니어 데뷔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뭐 언론에선 김연아 키즈 또 포스트 김연아 이렇게 뭐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네, 임 선수 말고도 그런 호칭에 대해서는 별칭은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나요? 이제 좀 여기서 좀 떨쳐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우선 사람들이 김연아 선수 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기억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연아 언니가 너무 많은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고 기대해주시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서 좋아요. 김연아 선수의 특별히 어떤 점을 좀 닮고 싶으세요? 우선 연아 언니는 저희 스포츠는 예술적인 것과 스포츠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네. 연아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도 잘 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시합 때 이런 멘탈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싶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본인이 생각할 땐 그럼 기술과 예술적인 면에서 지금 현재 조금 더 내가 좀 더 닦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좀 더 아쉬우세요? 우선 당연히 두 개 다 많이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기술적인 것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들 같은 걸 많이 다듬어야 할 것 같고 또 예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김연아 선수가 조언을 해주던가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우선 연아 언니가 제가 부탁드리면 레슨도 해주시고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또 시합 후에나 이럴 때 연락도 해주시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임 선수의 가장 장점은 어떤 거라고 남들이 얘기하나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잘 표현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이나 팬분들이 예술성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듣기로는 6살 때부터 이제 이 피겨 쪽을 생각하셨다고 진로를 정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당연히 김연아 선수 경기하는 거 보고 그런 경기복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예, 6살 때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뭐 16입니다. 10년 네. 정도가 됐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려면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은데 나름의 스트레스 관리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막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막 억누르면서 관리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당연히 선수다 보니까 적당한 관리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스트레스가 막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그런 다이어트라고 해야 되나요? 식단 관리 말고 좀 다른 또래 나이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뭐 하고 싶은 걸 못 한다거나 이런 아쉬운 건 없으세요? 선수로서? 저는 이제 뭐 먹고 싶은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고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폭이 조금 작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국제 시합 같은 데를 가면 네. 이제 해외에 가면 이제 좀 팬분들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게 좀 관광도 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시합 때문에 간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네. 혹시 뭐 해외 선수들이나 이렇게 좀 친분이 생긴 선수들도 있나요? 대회하면서? 이제 국제 대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시합을 할 때마다 좀 몇 번씩 본 선수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점점 조금 가까운 선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국내에선 일단 우리가 포스트 김연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영 선수나 또 김예림 선수와 같이 이제 거론이 되시는데 어떠세요? 경쟁자가 있다는 건 좀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좀 신경이 쓰이는 존재인가요? 우선 경쟁자가 있다는 건 당연히 좋은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장점도 단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많이 됐어요. 평소에 유영, 김예림 선수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편인가요? 우선 저희가 지금은 다 해외에서 따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말을 많이 나눌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뭐 해외에서 이제 경기 때문에 한국에 오고 하면 네, 잘 지내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혹시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면서 이제 피겨를 시작하셨는데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선수로서 더 가야 될 무대가 많습니다만 혹시 이제 우리 임 선수처럼 피겨를 시작할 뭐 친구들, 좀 어린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도움 말이 있을까요? 뭐 내가 피겨가 너무 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어떤 게 조언하고 수 있을까요? 저도 경험이 많진 않아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시작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디 가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배우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들보다는 그냥 즐겁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스케이트 탔으면 좋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즐겨라, 피겨를 즐겨라 이런 말을 좀 앞으로 피겨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다. 네, 자 내년이면 우리 임윤수 선수에게도 좀 새로운 또 어떤 도전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계획과 좀 먼 계획까지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올해는 시니어 선수로 처음 시작하는 해였고 내년부터는 이제 2번째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고 성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경기들, 중요한 경기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한 단계씩 열심히 해서 꼭 저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출전을 해서 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말씀도 하셨는데 또 모든 스포츠 선수들의 꿈의 무대이다 보니까 올림픽을 또 준비하는 각오도 남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는 아직 올림픽에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한 시즌씩 좀 차근차근히 잘 쌓아 올려서 이제 당연히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는 제가 가장 잘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는 게 꿈이에요. 네, 차근차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임 선수의 어떤 피겨에 대한 어떤 도전 의식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훈련 계획이 느껴져요. 차근차근. 네. 자, 김연아 선수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메달을 걸었던 임은수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봐줘요. 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날 골라줘서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수고했어요. 오늘 이 하루도. 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9년 황금돼지의 해 새날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